한성의 늦가을 오후, 붉은 단풍잎이 기와 지붕을 뒤덮고 박대감의 저택으로 이어지는 돌길을 가득 메웠. 칠복이는 문처럼 넓은 어깨를 가진 키 큰 하인으로 마당에서 부지런히 낙엽을 쓸고 있었. 투박하지만 순한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고 거친 천 아래로 근육이 굴렁거렸. 멀리서 가마 행렬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칠복이는 고개를 들어 순진한 눈으로 정문을 바라보았다. 4명의 가마꾼이 정교하게 조각된 귀한 나무 장롱을 메고 있었고 뒤에는 관복을 입은 박대감이 따랐다.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여복의 칠복이 이리 오게. 박대감이 우렁찬 목소리로 불렀다. 내 옛 버색에서 귀한 선물을 받았네. 침향나무로 만든 장롱이야. 객실로 옮겨주게. 칠복이는 서둘러 달려가 서투르게 절을 했다. 그는 아이처럼 즐거운 표정으로 장롱을 바라보다가 혼자서 거뜬히 들어올렸다. 가마꾼들은 놀라 입을 벌렸다. 하지만 정문에 도착하자 칠복이는 문이 너무 좁아 장롱을 곧바로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당황해하는 사이 담담한 연풀은 빛깔의 한복을 입은 여인이 집안에서 나왔다. 지은 부인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수년간 이 저택에서 그녀의 위치는 점점 흔들렸다. 박대감이 술과 바깥 유흥에 빠져들면서부터였다.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칠복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다. 잠시 살펴본 후 그의 눈이 반짝였다. 비범한 힘으로 그는 장롱을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돌린 다음 문틀을 통해 극힘 하나 없이 옮겼다. 박대감이 박수를 치며 칭찬했고 지은 부인은 가벼운 냉소를 지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가마가 정문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금박을 입힌 붉은 가마에서 복숭아꽃 같은 미인이 내렸다. 박대감의 새아내 혜린이었다. 그녀는 부채를 살랑거리며 걸었고 난초 향기가 발걸음마다 퍼져나갔다. 지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이 자신에게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밝은 미소로 젊은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마당 한편에서는 칠복이가 여전히 일에 열중하면서도 가끔 순진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사람들을 훔쳐보았다. 자신이 이곳 사람들의 비극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밤이 내리자 자신의 방에서 지은 부인은 동경 앞에 앉아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등잔불이 그녀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고 그것은 마치 긴 밤속의 외로운 유령 같았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혜린과 박대감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기다려! 그녀는 상아빗을 꽉 쥐며 속삭였다. 나는 그렇게 쉽게 버려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다음 날 칠복이가 마당에서 물항아리를 옮기다가 실수로 하나를 깨뜨렸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에 화가 난 지은 부인이 달려나왔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녀는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멍청한 하인의 머리에 부었. 칠복이는 그 자리에 서서 물을 뚝뚝 흘리며 순진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가 젖은 거친 옷을 벗자 청동산 같은 단단한 몸이 드러났다. 그 순간 지은 부인의 시선이 멈추었고 잠시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두운 생각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성마을에 밤이 내리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붉은 단풍나무를 스쳐 지나갔다. 짙은 어둠 속에서 욕망과 증오가 꿈틀거리며 일어나고 있었다. 박대감의 저택에서 곧 시작될 비극의 천조였다. 며칠이 지나고 가을 달빛이 저택의 마당을 비추던 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초를 밝히고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하듯 춤추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계획이 천천히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칠복아!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칠복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부인 부르셨습니까? 들어오너라.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다. 지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 칠복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공손히 무릎을 꿇었다. 촛불이 그의 건장한 몸매를 비추었다. 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남대문 시장에 가서 이것들을 사오거라.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특히 박대감과 혜린에게는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해.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순진한 눈동자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질문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지은의 목록에는 이상한 약재들이 가득했다. 정화수에 타서 마시면 사랑이 깊어진다는 궁궐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약초도 있었고 남자의 정기를 북돋는다는 영지버섯도 있었다. 다음 날 칠복이는 지은이 시킨 대로 새벽길을 나섰다. 그가 떠나자마자 지은은 혜린의 방을 몰래 살폈다. 젊은 아내는 아직 단잠에 빠져 있었고 박대감은 이미 관하로 떠난 뒤였다. 이제 시작이다.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다. 며칠 후 저택 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혜린이 마시는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밤마다 혜린의 방에서는 불안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아이고, 숙부인께서 또 앓으시는군요. 한여들이 수군거렸다. 박대감은 어느 날 밤 혜린의 방을 찾았다가 그녀가 고열에 시달리는 것을 발견했다.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의원도 혜린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약을 먹을 때마다 그녀의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편 칠복이는 날이 갈수록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지은이 준 약재를 구하러 다닐 때마다 그의 몸은 이상한 열기로 가득 찼다. 밤이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의 방 근처를 맴돌았다. 어느 달밤 지은은 마당에서 홀로 걷고 있는 칠복이를 발견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흐릿했다. 지은은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칠복아, 내 방으로 들어오거라. 할 이야기가 있다. 칠복이는 마치 홀린 듯이 그녀를 따라갔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달빛은 구름 속으로 숨어들었다. 저택의 다른 한편에서는 혜린이 또다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박대감은 관아에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부재 중이었다. 이렇게 욕망과 복수의 그림자가 저택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이 어둠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승자가 될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지은의 방에서 칠복이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빠져나왔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마당을 건너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지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가 중얼거렸다.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했다. 한편 혜린의 방에서는 또다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하녀들이 부산스럽게 드나들었고 의원도 새벽부터 불려왔다. 숙부인의 병이 더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의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상하게도 약을 쓸 때마다 증세가 악화됩니다. 박대감은 수심에 잠긴 채 혜린의 방 앞을 서성였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고? 경성의 명의들을 다 불러와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다니. 그때 지훈이 나타났다. 대감마님, 제가 좋은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개성에서 온 의원인데 신기한 약술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박대감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면 어서 그 의원을 모셔오게. 지은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칠복이를 보내 모셔오겠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다. 창고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마치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었다. 칠복아,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지은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칠복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모르겠습니다. 부인,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가슴이 타는 것 같습니다. 지은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이런, 열이 심하구나. 내가 약을 지어주마.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칠복이를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작은 주머니에서 붉은 가루를 꺼냈다. 이걸 마시면 곧 나아질 거다. 그녀가 속삭였다. 칠복이는 망설임 없이 약을 마셨다. 잠시 후 그의 눈동자가 더욱 흐려졌고 숨이 가빠졌다. 부인, 그가 신음하듯 말했다. 지은은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이제 넌 내 것이다, 칠복아. 그날 밤 혜린의 방에서는 더욱 큰 비명이 들렸다. 하녀들이 달려갔을 때 그녀는 피를 토하고 있었다. 큰일 났습니다. 숙부인께서. 하녀들이 소리쳤다. 박대감은 급히 달려왔지만 혜린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밤새 혜린의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오늘은 제가 숙부인의 병간호를 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박대감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은의 눈에 비친 섬뜩한 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한편 칠복이는 마당 구석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상한 열기로 가득 찼고 정신은 점점 더 혼미해져 갔다.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욕망에 덫에 빠진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저택의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박대감의 저택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혜린의 오라버니인 김상궁이었다. 그는 동생의 소식을 듣고 급히 한양으로 왔다고 했다. 매형, 동생의 병세가 어떠하오? 김상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박대감은 한숨을 쉬었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구려. 경성의 명의들을 다 불러봤지만 속수무책이요. 김상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상한 일이군요. 우리 혜린이가 원래 병약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때 마당에서 칠복이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다. 한때 맑았던 눈빛은 흐릿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다. 저 하이는 왜 저러오? 김상궁이 물었다. 칠복이 말이오? 요즘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박대감이 대답했다. 김상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칠복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저택 안의 모든 것을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김상궁은 우연히 지은의 방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칠복이의 신음소리였다. 이상하도다.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김상궁은 몰래 하녀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큰 부인께서 매일 밤 칠복이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한 하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숙부인께서 약을 드실 때마다 큰 부인께서 꼭 곁에 계시지요. 다른 하녀가 덧붙였다. 김상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즉시 의원을 찾아가 혜린의 약을 검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의원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 약 속에서 독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궁은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한편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칠복이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혜린이만 사라지면. 하지만 그들은 문 밖에서 누군가가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김상궁은 모든 것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김상궁은 박대감을 찾아갔다. 매형, 중대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택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혜린의 방에서였다. 모두가 달려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혜린은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지은이 준 약병이 들려 있었다. 이게 무슨? 박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상궁은 차갑게 말했다. 매형, 이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칠복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혜린의 약병을 낚아챘다. 내가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칠복이를 노려보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미한 기운이 없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을 하늘에서는 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만! 지은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칠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큰 부인께서 저에게 약을 먹이고 숙부인의 약에 독을 타게 하셨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냐? 지은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저택 안에 메아리쳤다. 그래, 내가 했다. 이 천한 것과 놀아나면서 그 계집의 약에 독을 탔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 어린 계집을 들여왔을 때부터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이었. 천벌받을 짓을. 김상궁이 분노에 떨며 말했다. 그때 혜린이 약하게 신음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 어서 의원을 불러오시오. 박대감이 소리쳤다. 하지만 지우는 그 혼란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들었다. 모두 물러서라! 그녀가 칼을 겨누며 외쳤다. 누구든 다가오면 찌르겠다. 칠보기가 앞으로 나섰다. 부인, 제발 그만하십시오. 닥쳐라, 천한 놈! 지은이 소리쳤다. 네가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배신만 하지 않았다면 그때였다. 혜린이 갑자기 크게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박대감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 순간을 노린 지은이 칼을 들어 혜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칠보기가 순식간에 뛰어들어 지은의 칼을 막아섰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칠보기가 쓰러졌다. 이 바보 같은 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김상궁이 이미 전가를 보내놓은 것이었다. 저 부인을 체포하라. 포졸들이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지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나으리, 칠보기가 힘겹게 박대감을 불렀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박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결국 진실을 밝혀주었으니. 의원이 급히 도착했다. 그는 즉시 혜린과 칠보기의 치료를 시작했다. 다행히 숙부인의 경우 독이 아직 치명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해독제를 써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이 말했다. 칠보기의 상처도 다행히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칼이 약간 빗나가 중요한 부위는 피했던 것이다. 지은은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한이 가득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가을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마당에 떨어진 붉은 단풍잎들이 비에 젖어 더욱 붉게 물들었다. 마치 오늘의 사건을 슬퍼하는 듯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금강산의 한 남자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은은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 일어났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했던 옷과 장신구 대신 소박한 승복을 입고 긴 머리도 깎아버렸다. 관세음보살. 그녀는 불상 앞에 꿇어앉아 기도했다.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한편 한성의 박대감 저택에서도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혜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는 저택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오늘은 칠보기가 쉬는 날이니 마당 청소는 다른 하인들에게 맡기세요. 혜린이 박대감에게 말했다. 칠보기는 이제 예전처럼 순수한 미소를 되찾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되새기며 더욱 성실하게 일했다. 어느 날 박대감이 칠보기를 불렀다. 네가 이제는 많이 달라졌구나. 박대감이 말했다. 네, 나으리. 칠보기가 고개를 숙였다. 지난날의 일을 교훈 삼아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이번에 새로 짓는 별채의 관리를 내게 맡기고 싶다. 네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아서다. 칠보기의 눈이 커졌다. 저에게 그런 중책을. 그래? 네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우리 가문에 큰 화를 막아주었으니 이 정도의 보답은 해야지. 그날 밤 칠보기는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다음 날 혜린이 금강산으로 향하는 편지를 썼. 언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 저택은 이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칠보기도 많이 성장했고요. 부디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는 며칠 뒤 금강산 암자에 도착했다.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혜린아! 그녀가 속삭였다. 네, 마음이 이토록 너그러울 줄이야. 그녀는 즉시 답장을 썼다. 혜린아, 네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단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단다. 봄이 다가오며 저택의 매화나무에도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혜리는 마당을 거닐다가
칠보기가 매화나무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 칠보가 그녀가 불렀. 네, 숙부인. 칠보기가 공손히 대답했다. 저 매화꽃처럼 우리 모두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칠보기는 잠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저택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마치 모든 아픔이 씻겨나간 것처럼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금강산의 한 남자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은은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 일어났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 화려했던 옷과 장신구 대신 소박한 승복을 입고 긴 머리도 깎아버렸. 관세음보살. 그녀는 불상 앞에 꿇어앉아 기도했다.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한편 한성의 박대감 저택에서도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해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는 저택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오늘은 칠보기가 쉬는 날이니 마당 청소는 다른 하인들에게 맡기세요. 해린이 박대감에게 말했다. 칠보기는 이제 예전처럼 순수한 미소를 되찾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되새기며 더욱 성실하게 일했. 어느 날 박대감이 칠보기를 불렀. 네가 이제는 많이 달라졌구나. 박대감이 말했. 네, 나으리. 칠보기가 고개를 숙였다. 지난날의 일을 교훈 삼아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이번에 새로 짓는 별채의 관리를 내게 맡기고 싶다. 네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아서다. 칠보기의 눈이 커졌다. 저에게 그런 중책을. 그래? 네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우리 가문에 큰 화를 막아주었으니 이 정도의 보답은 해야지. 그날 밤 칠보기는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다음 날 혜린이 금강산으로 향하는 편지를 썼. 언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 저택은 이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칠보기도 많이 성장했고요. 부디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는 며칠 뒤 금강산 암자에 도착했다.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 혜린아! 그녀가 속삭였다. 네, 마음이 이토록 너그러울 줄이야. 그녀는 즉시 답장을 썼. 혜린아, 네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단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단다. 봄이 다가오며 저택의 매화나무에도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 어느 날 아침 해리는 마당을 거닐다가 칠보기가 매화나무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 칠보가 그녀가 불렀. 네, 숙부인. 칠보기가 공손히 대답했다. 저 매화꽃처럼 우리 모두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칠보기는 잠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저택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마치 모든 아픔이 씻겨나간 것처럼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택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박대감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대감마님! 혜린이 놀라 달려갔다. 박대감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다. 과로로 인한 발병입니다. 한동안 정무를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박대감이 맡고 있던 중요한 군사 기밀 문서가 사라진 것이다. 조정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고 박대감의 저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꾸민 것이 분명합니다. 김상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해리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해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숙부인 칠보기의 목소리였다. 제가 수상한 자를 보았습니다. 칠보기는 며칠 전부터 저택 주변을 맴도는 이상한 사내를 목격했다고 했다. 더구나 그 사내가 박대감의 서재 근처를 자주 서성였다는 것이다. 혹시 해린의 눈이 커졌다. 그 사람이 문서를 훔쳤을까요? 칠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혜린이 걱정스럽게 말했. 이제는 제가 이 저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칠복이의 눈빛이 단단했. 그날 밤 칠복이는 수상한 자의 뒤를 밟았다. 그는 한성 외곽의 한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금강산 남자에서는 지은이 불안한 꿈을 꾸고 있었다. 꿈에서 저택이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 스님! 그녀가 주지스님을 찾아갔다. 제가 잠시 한성에 다녀와도 될까요? 주지스님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대의 마음이 이제는 많이 맑아졌소. 가보시오. 한성으로 돌아온 지은은 김상궁을 찾아갔다.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대감의 정적들이 이번 일을 꾸민 것은 아닐까요? 김상궁은 놀랐다. 어찌 그것을 제가 이곳에 있을 때 대감을 시기하는 자들의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칠복이가 급히 달려와 찾았습니다. 문서를 훔친 자들의 거처를.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택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혜린을 해치려 한 것이다. 숙부인! 칠복이가 소리쳤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린이 그들이 저택으로 달려갔을 때 검은 복장의 자들이 혜린을 위협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시오. 김상궁이 포졸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러나 자객들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마친 듯했다. 그때 지은이 앞으로 나섰. 멈추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당신들이 노리는 것이 박대감의 문서라면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객들이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지은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문서의 진짜 내용을 제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지만 자객들은 잠시 동요했다. 그 순간 칠복이와 포졸들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이제 더 큰 수수께끼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 그리고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그들이 체포된 자객들을 신문했습니다. 김상궁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정의 이판대감이 배후에 있다고 합니다. 혜린과 지은, 그리고 칠복이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판대감은 박대감의 오랜 정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김상궁이 덧붙였다. 지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이판대감의 하인들이 자주 저택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저는 그것이 수상해 보여 막았었죠. 칠복이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그래서 제가 본 그 사내가 낯익었던 거군요. 이판대감의 하인이었어요. 김상궁은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혜린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혜린은 자신이 직접 이판대감의 저택을 찾아가기로 했다. 명목은 병문안이었다. 너무 위험합니다. 지은이 반대했다. 하지만 혜린은 단호했다.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예요. 대감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계획이 시작됐다. 혜린은 이판대감의 저택을 찾았고 칠복이는 몰래 저택 뒤편으로 잠입했다. 지은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준비를 했다. 혜린이 이판대감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칠복이는 서재를 수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이판대감이 자객들에게 보낸 편지와 군사, 기밀 문서의 일부였다. 그러나 그때 이판대감의 하인이 들이닥쳤다. 누구냐? 칠복이는 급히 도망쳤지만 저택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혜린도 위험에 처했다. 그때였다. 지은이 갑자기 저택 정문으로 들어섰다. 이판대감님. 그녀가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박대감의 전 부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판대감이 당황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우리 저택의 하인들을 매수하려 했던 일, 자객들을 보낸 일,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지은의 말은 반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위협적인 태도에 이판대감은 동요했다. 그 순간 김상궁이 포졸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칠복이가 찾은 증거와 자객들의 증언이 모두 모아진 것이다. 이판대감!
체포하라! 이 판대감은 순순히 항복했다. 그의 음모는 마침내 밝혀진 것이다. 박대감의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혜린이 지은의 손을 잡았.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속죄할 수 있게 된 것 같구나. 칠복이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인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아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거야. 밤하늘에 달이 밝게 떴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판대감의 음모가 밝혀진 후 박대감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의 건강도 차츰 나아져 다시 조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려. 박대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해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마님. 해리는 지은의 귀향 문제를 꺼냈다. 지은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그녀가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증명했다. 저는 언니가 다시 이곳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대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마음씨가 참으로 고맙구려. 하지만 지은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소. 금강산 암자를 찾아간 그들 앞에서 지은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은은 암자에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스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불도를 닦으며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다고.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지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암자의 마당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는 가운데 과거의 아픔과 미움은 완전히 씻겨나가는 듯했다. 칠복이도 그들과 함께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하인이 아닌 성숙한 한 인간으로 성장해 있었다. 부인! 칠복이가 지은에게 말했다. 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육체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배웠지. 이후로도 그들은 자주 금강산을 찾았다. 봄이면 꽃자리를 함께 보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했다. 저택에서는 혜린이 현명하게 살림을 꾸렸고 칠복이는 충실한 집사로서 저택을 지켰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을 찾았을 때 노스님이 그들에게 말했다.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원한으로 시작된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가 저물어 갈 때 그들은 암자를 나섰다. 멀리 보이는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걸까요? 혜린이 물었다. 지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정한 가족이었단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는 따뜻한 축복의 비와 같았다.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용서와 화해의 교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었다.